안녕하세요. 강두웅이고요. 국제 변호사라는 표현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변호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예요. 근데 옛날에 외국 일을 하는 외국 변호사를 그렇게 부른 거고요.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판결을 해갖고 다른 나라에다가 그 판결의 효력을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국제 변호사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고 미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변호사들은 같은 주가 아니면 프랙티스를 못 하거든요. 뉴욕 변호사가 LA 가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외국 애들은 그래서 미국 변호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너 뉴욕 변호사니, LA 변호사니, 뭐 캘리포니아, 캘바에서 나왔냐, 뉴욕 바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뉴사우스웨일스냐, 퀸슬랜드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무역협회 회원님은 좀 이렇게 법률 쪽으로는 유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잘못된 표현은 고쳐가면서 분쟁을 예방 이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여기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예.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예.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강의를 처음에 들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개념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계약서의 개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초짜 변호사가 갖춰야 될 개념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뭐 제가 나오는 글씨 이런 거는 그냥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글씨를 보고 예습하면서 이분같이 이렇게 넘겨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안 하시면 별 설명이 안 돼요. 예. 자, 뭐 제 소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저는 법무법인 20이라는 데 있고 그리고 화요일마다 무역협회 여기서 그 법률 자문을 주로 국제 계약 관련한 자문 뭐 클레임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는 뭐 그 외에는 화요일 이외에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20이라는 데서 뭐 국제 변호사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로 있어요. 호주 미국 변호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그래 갖고 우리나라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예.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계약서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문구는요, 되도록이면 다 상담에서 나온 문구, 그리고 제가 가끔 대사를 칠 텐데 그것도 전화를 했거나 한 거예요. 제가 상상으로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제 경험에서 제가 좀 동안인데 경험은 좀 있거든요, 제가. 네. 제가 관리를 잘해서 이제 50 넘었어요, 제가. 근데 눈은 동태인데 얼굴은 동안이에요. 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계약서 좀 제발 외부 자문하라고 그러면 여력이 안 돼서.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신지. 샘플 계약서 없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제가 이유는 강의에 설명해서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질문이 잘못됐구나라고 느끼시면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번역시켜. 내가 만만해. 그래서 내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계약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무서운 놈이에요, 이거. 이런 얘기들 하나요? 약국이나 병원 가갖고 애들 아픈데 약 샘플 리스트 좀 주세요. 제가 직접 먹이게요. 제가 직접 주사하게요. 안 하죠. 네. 샘플 계약서 없나요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이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 질문만 지워도요, 훌륭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조항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답이 뭐예요? 국제법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림으로 처리했는데 인간관계라고 믿었는데 이해관계였어. 계약은요, 이해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계약서 안 쓰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와이프나 여친 또는 남친한테 쓰는 각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안 주는 서비스고 서비스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법률 서비스가 됐건 회계 서비스가 됐건 우리 무역센터에 상당히 수준 높은 뭐 수출입 계약서, 관세사 서비스를 하는데 다 공짜라고 생각해. 네. 당연히 공짜예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사실. 외국 가갖고서는 외국 그 나라에서 뭐 전화번호 찾으셔갖고 이런 무료 자문 같은 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주 궁핍한 사람들 말고는. 의료 서비스는 무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공짜 리걸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 오셔갖고 이거 다 실제 사례예요. 계약서 리뷰 이거 다 하시려면 외부 자문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 자문이 어디요? 그래요. 외부에 변호사 사갖고요.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확 끊어. 실제로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오셨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어느 로펌에서 MOU를 보는데 300만 원 달라 그랬대. 근데 그쪽에서 시간이 없다고 못 한다 그래서 저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토 좀 빨리 해달라고. 얼마 주실 건데 저한테? 그랬더니 250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이러는 거예요. 농담하는 줄 알고. 오늘 주제 계약서예요. Contract Agreement. 뭐가 틀려요? 아는 사람. 시간이 할 내용이 많아서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똑같아요. Contract이라고 쓰던 Agreement라고 쓰건 한 개만 쓰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제목 안 중요해요. MOU? MOU 한번 얘기해볼까요? MOU 빨리 한번 지나갈게요. 이 범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MOU는 바인딩이 안 된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뻥이에요. 뻥이야 하는 것 같아 저기서. 맞아요. 정답을 발표했어요. 뻥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을 어그리먼트라고 쓰건 뭐 아저씨라고 쓰건 뭐 계약서라고 쓰건 MOU라고 쓰던 그 내용이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서로 인해서 법적으로 내 목을 죄냐, 그걸 legally binding이라고 그러거든요. legally binding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제목을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legally binding 하는 계약서예요. 법적 의무가 있는 계약서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계약서는 그 법적인 의무가 있는 계약서예요. 자, 계약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다가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속내를 알아야 되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문구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마시고. 중요한 소리죠. 잘 쓰면 나의 유일한 천사예요. 정말 못 쓰면 무시무시한 나이트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 감성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몰라. 마치 이런 거야. 제가 이 예를 많이 써먹어서 좀 또 제 강의 들으신 분 지겨울 수 있는데 내 아들내미 딸내미 너무너무 중요해.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잠을 자는데 놀아달라면 그거는 못 해줘. 근데 목숨은 바꿀 수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거 안 되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계약서를 누구한테 자문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계약서 왜 써요? 아까 얘기했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로 너랑 나랑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재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안 하면 대가가 따르는 그 행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왜 작성해요? 증거 자료로. 내 기억도 못 믿고 남의 기억도 못 믿어요. 너랑 나랑 1년 전에 내가 한 얘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매뉴얼로. 야, 이거 조건이 어떻게 돼? 이거 너 왜 빨리 안 실어? 무슨 얘기야? 계약서 몇 주 몇 항에 뭐라 그랬니? X웍이라 그랬잖아. 우리 공장 앞에 갖다 놨으니까 네가 실어 가. 실행 매뉴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야죠. 여기 전화하신 분 중에 이런 분들 며칠 전인데 뭐 약자 같은 거 있어요. PI, purchase 뭐죠? 프로포마 인보이스, PO 또는 무슨 어떤 머티리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몰랐어. 그것도 모르세요? 그거 약속, 예? 이거 방구 소리 아니에요. 의자 소리죠? 예.
네. 더 창피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무역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몰라요. 아까 판사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김봉구 변호사님이. 판사들이 몰라요. 무역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몰라요. 네. DP? Document Against Payment? 프로포마 인보이스? 모르는 판사들 허다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되려면 제3자가 보기에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3자 중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 아니면 아비트레이터예요. 누가 봐도 설명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가 가장 좋은 계약서예요. 거기 뭐 멋있는 무슨 이상한, 제가 아까 보여드릴 텐데 이상한 영어 붙이는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리더 프렌들리의 심플한 계약서. 그러니까 문구가 심플하고 전체 내용은 당연히 디테일해야죠. 그런 매뉴얼 같은 그런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계약서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재밌는 얘기 해보죠. 자, 보세요.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는데 변호사한테 얼마 줄 생각이 있으세요? 돈 낼 생각? 예,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 대표님은 아니세요? 자, 얼마? 한 1,000? 계약서를 보통 제가 이제 받는 수준이 간단한 거서부터 복잡한 건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성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돈을 낼 생각,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실 생각은 아예 있으시긴 해요? 네? 있나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전화기에 화내시는 분들을 상대로 녹음을 하게 돼 있죠. 그죠? 네. 아니, 정말로 화를 낸다니까? 계약서를 돈을 받아. 내가 회원인데. 진짜로니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야, 번역 맡겨. 변호사 애들 너무 비싸. 비싸긴 비싸죠. 근데 쓸데없이 비싼지는 사람을 잘 쓰면 쓸데있게 비싼 거죠. 이런 거 가장 많아. 이런 거 잘하시면 회사에서 인기가 좋아. 임원 높으신 분, 야, 어디 표준 계약서 없냐? 딱 그래. 그러면 똑똑한 직원이, 제가 아는 제 친구 통해서 김앤땡 높으면서 요거 1,000만 원짜리 계약서인데 살짝 빼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네는 승진 맡아놓은 거죠? 잘했죠? 그죠? 회사를 위해서? 야, 자네는 우리 역시 보배야. 이런 사람 키워야죠. 그죠? 네. 또는 이런 거 어때요? 뉴욕 한인회. 이게 뭘까요? 야, 우리 회사에 그 교포이 있잖아. 미국 갔다 오네. 이대리. 얼른 불러. 빨리 번역시켜갖고 내용 파악해. 네.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번역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많아. 자, 이게 뭐예요? Entire Agreement. 영미법 계약서, 영문계약서 뒷꼬랑지에 늘 붙어 있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Agreement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이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을 구성한다? 뭔 뜻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거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퀴즈를 낼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서 검토는요, 계약서 번역이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검토하고 번역은 전혀 다르네요. 번역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어때요? 제가 이제 회장님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내일 베트남 들어가는데 얼른 좀 검토 좀 해달래. 내일 베트남 가시는데 왜 오늘 계약서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검토해서 내가 싹 고치면 상대방 베트남 애들이 내일 딱 보여주면 계약 바로 해요? 엄청나게 협상하고 사인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왜 굳이 가서 해, 그거를. 이메일도 많은데. 가면 불리해요. 뭐든지 가서 시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불리해요. 이왕 쓰게 하려면 불러서 빡빡할 때 계약을 쓰게 해야죠. 근데 이 회장님들이 그래. 많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랑 다툼이 많으신 분들. 여기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 제가 일명 대기업 상사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외국하고 딜을 할 때 보통 이제 팀 구성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출을 많이 하신 임원분들하고
영어를 잘하는 이대리, 김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붙어서 협상을 해. 근데 뭐 협상이 안 돼. 뭐 주리스딕션도 안 되고 품질도 뭐 약하고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는데 둘이서 이래. 야, 김대리. 야, 이거 뭐 무슨 문제 있겠냐? 그냥 사인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풀자. 그러면 김대리든 이대리든 아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 야, 문제 있겠어? 그러면 그럼요. 이사님이 베테랑이신데 실무적으로 풀기 뭘 실무적으로 별로 계약을 개떡같이 만들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요? 이런 분들은 몇 년 뒤에 안 계시다고요. 임원분들. 그러면 진짜라니까요. 실제 사례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외국에서 딜을 하면 가서 바에서 자축해. 내일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일 회장님한테 보고해야지. 왜? 사인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사인했습니다. 자축을 하고 앉아 있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진짜 많아. 이런 분들 제일 힘들어. 이런 분들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득형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나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하고의 싸움으로 연결이 돼. 제가 좀 따지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 좀 뭔가 유효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야. 제 친구라서. 원래 사기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어떻게 당해요? 주변 사람한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뭐냐면은 이거 불안하니까 선불로 하세요. 그러면 딱 이래요. 그 변호사님이 몰라서 하시는데요. 이거는요, 그 나라의 삼성이라요, 삼성. 절대 특기 협력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 왜 씁니까? 그러니까 저를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그거는 그 사람의 20년을 했건 30년을 했건 그 사람의 샘플인 거예요. 그 좁은 샘플을 갖고서 어떻게 그걸 다 대비를 하냐고요. 뭐라고 저를 설득하든 간에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은 꼭 터져요. 언젠. 한진이 망할지, 한진 때문에 전화 많이 왔어. 큰 회사 망해요. 라이프타임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자, 이제 검토에 대해서 얘기해. 검토? 작성, 코피라는 일이야.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불리한 독소 조항만 쏙 좀 검토해달라. 계약서 전체를 안 보고 어떻게 독소 조항을 뽑아냅니까? 두세 장짜리인데 얼른 좀 봐달래. 변호사님은 10분이면 볼 거래. 그런 분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두세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장 말고 집어넣어야 될 나머지 10장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은 그 10장을 더 넣으면 12장, 13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이분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땡땡사의 땡땡이래. 우선은 일단은 제가 질문 드린 거 답해 주시고요. 독소조항 및 국문, 말투도 대충 이랬어. 번역 문제 없는지 좀 봐주시고요. 한글 국문 번역 비교해서. 그리고 종합 의견 좀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전화 받기 힘드니까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주 걸릴 거예요, 제가. 그죠? 왜냐면 회원사를 상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문이든 전화든 짧게 할 수 있는 상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버릇처럼 들어야 돼요. 변호사, 회계사는 비싸지만 제대로 된 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계약서 검토는요, 말씀하신 대로 실력하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계약서 검토에 이 브레드 앤 버터라고 그러나? 이 알파 오메가가 이거예요.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흑심이에요, 흑심. 상대방의 흑심을 파악하는 게 계약서의 알파에는 오메가예요. 그게 다예요. 이 문장이 아까 인타이어 어그리먼트가 너와 나의 계약을, 전체 계약을 구성한다.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걸 썼지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좀 쉬었다가. 좋은 계약서? 돈을 많이 준 계약서 맞아요. 좋은 변호사 써서 해야죠. 자세한 계약서? 저는 자세하게 쓰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세하게 써서 아까 김봉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예시를 해서 해지 조항도 어떨 때 해지하고 자세하게 써야죠. 매뉴얼이라 그랬잖아요. 매뉴얼. 권리, 의무의 형평성 이거 어때요? 이거 좋은 계약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뒤에 예습하셨네. 원래 알고 계셨으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그거는 판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이거 권리, 의무의 형평성은. 간단한 계약서 결코 좋지 않아. 간단한 계약서일수록 되게 함축적이에요. 함축적인 거는 판사가 됐던 그 아비트레이터, 우리는 중재인이 됐던 해석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판사가 야 여기 있잖아 이대로 해. 얼마나 좋아요. 판사도 기분도 좋지. 고민해서 얘를 살려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작성자가 모르는데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남이 쓴 계약서 가장 안 좋은 거. 근데 대부분 그러죠. 전화해서 지금 상대방이 계약서 왔는데 얼른 좀 봐주세요. 계약서 왔는데 이 자체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서는 돈을 들여도 내가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의 흑심을 가득 담아서 내가 쓴 계약서 최고죠. 근데 내가 샘플 보고 쓴 계약서? 내가 아인슈타인 거 베끼면 아인슈타인 자서전이 됩니까? 자, 계약서 검토하는데 대충 저 정도 비용이 들고 작성하는 데는 그거보다 한 두세 시간, 두세 배가 더 걸려요. 소송하는 데는 그보다 10배를 줘도, 그 관할지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유저 프렌들리니까 되게 비싸요. 네. 우리나라 법원이 되게 싼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까 중재 조금 이견이 이제 있는데 중재가 1심에서 끝나고 그래서 싸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중재 반대주의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비싸요. 네. 지금 아까 그 김봉호 변호사님 계시면 논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홍콩은 아니고 아까 중국 애들하고 할 적에는 어디지? 싱가포르 여기서 중재 최근에 해보신 분.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당 1,200불 줘요. 변호사한테만. 중재 비용 말고. 거기 중재 관련해서 돈 벌려고 개떡같이 런던, 미국, 호주 애들이, 제가 호주 변호사인데 호주 애들이 런던,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 언저리에서 조금 더 싸게, 실력은 비슷하게 해서 돈벌이 하고 있거든요. 중재가 변호사들한테 큰 돈벌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계약서를 쓰는데 비용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은 한국으로 주리스딕션을 가져오는 게 좋죠. 근데 요거는 변호사마다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예방이 답이에요. 근데 아까 1번 질문한 거, 우리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어차피 소송이나 중재를 갔을 때 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라도 잘 쓰시란 말이에요. 계약서는 몇백이면 막아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계약서를 잘 쓰세요. 정말 중요해요.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 얼마든지 요새 인터넷 찾으면 훌륭한 변호사들 많거든요. 계약서를 돈 주고 잘 쓰세요. 매우 중요해요. 네. 정말로요. 이렇게 해도 좀 이따 끝나고서 꼭 반드시 혹시 독점 계약, 샘플 계약서 없어요? 하고 꼭 이렇게 하고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 해도 또 있어, 진짜로. 답은 없어요. 자, 진짜 잘 쓴 계약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게 유리한 계약서가 여기 계신 분 정답이에요. 내게 유리하면 돼. 그럼 돼요. Equal arms length, 발음이 안 되네, 제가. 옛날에 발음이 좋았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equal arms length라고 공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fair contract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변호사 된 지가 제가 53인데 지금 20 몇 살이 됐더라. 하여튼 꽤 됐어요. 변호사 20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오늘 제가 쓴 계약서도 저한테 불리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 네. 이거 일반적으로 답이 뭡니까? 이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많은 조항이 있어.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문구도 반드시 암기해 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만 외우면 돼.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끝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인상을 팍 써. 계약 사인하고 나서 뭐 어느 나라 버전으로 인도 버전으로 해드릴까? 미스터 킴, you very tough guy. 있는 성질을 다 내는 거야. 그러면 잘 쓴 계약서예요. 사인하고 너 같은 놈 처음 봤어. 잘했구나. 불리한 계약서 이런 거예요. 오, 미스터 킴, you wonderful mind, you're my friend. 그러면 이거 뭔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네. 제가 계약서 작성하고 그 검토가 원래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 싸움꾼이거든요. 딜하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저를 클라이언트 와도 안 가요, 공항에. 왜 가? 우린 맨날 수입자도 가고 수출자도 가. 너무 잘해줘. 맨날 쫄아, 맨날 의리야. 자,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독점 계약을 샘플로 해서 간단하게 조항을 훑어보면서 이제 좀 졸릴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기본적인 계약서, 독점 계약을 위주로 하는데, 뼈대는 이거예요. 당사자, 누구랑 계약하는지, 대금 지불을 매우 중요한 거, 품질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 언제 끝나는지,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엑스큐션, 사인하는 거. 요게 다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뼈대는.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자, 또 하나는 계약서는요, 독립선언문이 아니에요. 계약서는 아까 말한 대로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에요. 근데 독립선언문적인 계약서가 너무나 많아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합의한다. 이런 말 엄청나게 쓰시죠. 계약서가 지금 이 순간에 자세한 사항을 협의해야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합의해. 링에 올라가갖고 일단 좀 나중에 싸울까?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요. 뭐뭐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어야죠. 예? 그 나라의 법에 맡겨. 왜냐하면은 그 중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governing law. 법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그것이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법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률을 관할지를 미국으로 썼다, 미국 뉴욕으로 썼다, 그럼 미국 뉴욕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논리성 되게 많아. A하고 B 조항이 흔들려. 충돌이 돼. 근데 어떤 게 우선한다는 게 나와 있질 않아. 해석 불가도 물론 많고요. 실현 가능성 없는 거. 1조를 어기면 달나라가서 별을 따라. 이런 실제적으로 되게 많아요. 이런 뉘앙스의 계약서들. 네. 그러니까 이 로고 참 제가 좋아하는데, 당신은 사람을 얼마나 믿나요? 하나도 안 믿는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절대 안 믿는다. 제가 내 앞에서 말하는 건 다 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써요? 인간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인간관계로 쭉 가시면 되고. 근데 다 계약서는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 강의에서 이렇게 복잡한 건 그냥 그래픽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처음에 계약서를 딱 펼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this agreement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필요 없어요, 사실. 시작부터 왜 어렵냐면, 영미법의 역사가 원래 변호사들이, 원래 걔들이 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당 돈을 받았어, 자당. 그래서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whereas, supplier, 이런 단어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다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당 받았어요. 쓸데없는 말, 저걸 legally-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들 되게 많아.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해요. 저걸, 계약서를, 아까 그거를 나누면 이렇게 쭉 나눠질 수 있는데, 제목, 어쩌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자, 아까 이게 당사자 얘기, 아까 앞에 부분이 당사자 있잖아요. 쭉 틀고서 얘기를 할게요. 당사자 매우 중요해요. 최소한 내가 계약을 맺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왜? 돈 뜯겨 먹을 수 있으니까. 왜? 잘못된 물건이 올 수가 있으니까.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은 유한 책임이죠. 망하면 끝. 개인은 끝까지 책임져 주니까 개인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지불은 확실한데 어떤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 국가나 국가단체는 소송을 당할 수가 없다. 있어요. 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런 끝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뭐 리미티드 라이블러리 파트너십인지 뭐 이런 식으로 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 PTY LTD라는 요거 Proprietary Limited 호주의 소규모 회사 $1 컴퍼니 이런 회사들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이 꼬리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 딜하면서 맨날 명함하고 홈페이지만 봤대. 물어보세요. 뭘 물어봐요? 야, 니네 회사의 법인 설립이 증거가 되는 서류가 뭐니? 우리나라 따지면 등기부등본. 너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니? 그거 뭐 물어봐야 돼?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응? 사업자 등록. 회계장부. 니네 회사 경험이나 레퍼런스. 그런 걸 물어보셔야죠. 아까 좀 전에 전화 왔었어. 이제 오늘 전화 왔는데 그분 혹시 오셨나? 유럽이랑 우리나라 돈으로 저기 뭐 10만 유로니까 1억 5천 정도 계약금이 1억 5천. 그다음에 퍼처스 오더시에 그다음에 쉬핑하기 전에 1억 5천. 그러니까 선불 3억이 나가는 건데 한 번도 계약을 안 해봤는데 보험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딜을 바꾸세요. 상대방이 안 해준대요.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으로 터질 건 터지는데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혹시 상대방에 대한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사전 조사는 하셨나요? 네, 명함하고 홈페이지는 봤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명함하고 홈페이지가 좋아요. 실제 사례 하나 또 들어볼까요? 공장을 실사한다고 갔어. 다 맞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대. 공장을 실사를 하면 나랑 같이 걸어다니는 이분이 삼촌 집에 3층 공장인지 자기 공장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해야 돼요? 공장이 소유권이 누군지 등기부등본 뭐 이런 거 띄워봐야 되잖아요. 땅에 대한 거. 가서 이렇게 공장 싹 둘러보고 명함만 하고 술 마시고 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삼촌 거야. 가지 마시고요. 가서 골프 치기 전에 해당 서류들 좀 받으세요. 그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 안 주면 얘들이랑 할까 말까 고민을 무진장 하시고 안 하는 쪽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놈들일수록 그런 거 물어보면 화를 내.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더 간단하게 써도 돼, 시작 부분은. 서플라이어 누구고, 펄체스가 누구, 주소가 어떻게, 날짜가 어떻게 되고. 이 부분도 뭐 in witnesses whereof 필요 없이 그냥 parties agrees as follows 하면 돼요. 그냥 뭐 parties agree 해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계약서에 좋은 계약서를 보면 definition이 있어. 상대방이 보내준 계약서에서 definition이 있으면 얘네들이 로펌에서 좋은 로펌에서 썼구나. definition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definition을 딱 정해놓으면 이해관계가 확실해. 이런 것들 예를 든 건데 비즈니스 데이. 두 나라의 비즈니스 데이가 영업일이 뭐 한국 영업일만 해야 돼? 호주 같은 경우엔 호주 영업일. 페더럴은 어떡하고? 주정부의 건 어떡하고? 정해야죠. 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편하게 정해서 정의하면 그게 계약서예요. 그게 그 나라의 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맞다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이런 거 좀 갖다 쓰세요. 계속해서 뭐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뭐 claim, damage, duty, encumbrance 이런 거 되게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클레임 뭐 소송도 있고 전화해서 편지하는 것도 있고 전화해서 그러니까 편지하는 것도 있고 전화해서 뭐 막 따지는 것도 있고 다 클레임이야. 그걸 매번 계약서에서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클레임 요 단어 하나만 쓰게 해. 예? 간결하게 동어 반복을 피해서. 그다음에 우리끼리 약속들. 혹시나 해서 저기 회사 incorporate body government 어쩌고 어떤 entity 막 쓰잖아요. 그냥 person이라고 쓰고 이 person에는 개인도 포함되고 firm도 포함되고 body corporate partnership joint venture unincorporated body government agency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person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복수와 단수는 똑같다. 상관없다.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계약서에서 including but not limited란 말 매우 많이 보셨죠? 멋있어요, 그거? 저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including 자체가 but not limited라는 뜻이에요. 근데 초짜 변호사를 고치면 막 불안해, 자기가. 왠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including이 여기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포함하는 거지 제한적인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포함하는 거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 but not limited 세 글자를 갖다가 한 10군데 나오면 한 벌써 30글자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리갈리 같은 건 집어치시고 실제적인 내용의 계약서에 쓰셔야 돼요. 자,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지불 조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불 꼭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이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뭐 수출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수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품질 보장 못하시면 후불로 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어떤 놈인데 돈 안 받고 물건 줍니까? 우리는 돈 안 받고 물건 보내고.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선불 못 받고 수입할 때는 먼저 주고 항상 의리야. 미국이나 저 웨스턴 이런 쪽 애들은 외국 애들은 항상 당당해.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도 항상 의리야.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불리하면. 걔네들 쓰는 말들 있잖아요. 미스터 킴,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돼. 우리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 다 개뻥이에요. 그거. 다 전략이에요. 그럼 그러세요. 우리나라 법률상 받아줄 수가 없어. 이러면 나 쇠고랑 찬데. 실제 제가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걔네들은요, 계약서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베테랑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꺼리낌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도 또 하죠. 그렇게 따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동방예의지국, 글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시기에는, 수입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착하신 분이에요. 네. 딴 걸 하셔야 돼. 교육사업 이런 거. 오도시 완부라는 게 최고 좋죠. 많은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이렇게 원하죠. purchase order 할 적에. 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네. 각자 읽어보시면. 아니면 50% upon purchase order고 50% before shipment. 어차피 선불이에요. 근데 수출한 입장에서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LC라도 받으셔야죠. 네? 후불이다?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 돼요. 보험을 들까?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터질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터져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건 어디에 삼성이래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설득형 위험해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약서는 제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엑스포러하고 임포러하고 협상 후에 임포러가 편지를 보냈어요. 대충 내용이 뭐냐면, 자, shipment 전에 50% 주고 DP, document against로 40% 주고 successful commission에 10% 주겠다. 트랜스퍼 오너십의 트랜스퍼는 FOB에 한다. 자세해요? 허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유학파 김대리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야, 50% exactly 언제 우리 회사 팔로시는 말이야. 50%는 purchase order 때릴 적에 줘야 되고 DP는 우리가 document against payment. 가끔 저랑 이것도 다투시는 분이 있어요. 아, 뭐 서류 안 주면 물건 안 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경상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고향이 경상도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서류 안 주면은 뭐 물건 안 내주면 되죠. 뭐 돈 안 내면. 그리고 아예 물건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망해서도 그렇고 그게 테일러드 제품이면은 좀 깎을 수 있잖아. 발을 돈 거기 뭐 디머리지도 차지도 많이 나고 웨어하우스 비도 나오는데. 요새 쓴 거야. 아, 우리는 DP 안 돼. LC 열어. 그리고 successful commissioning이 뭐니? 뭐 누구만 커미션 수수료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시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커미셔닝 할 때 기계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successful commission의 definition은 누가 해? 제3자 인증기관 불러서 걔네들 서티 붙여서 돈 받으면 되잖아요. LC 열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 다음에 가끔 FOB는 어떤 나라 뒤에 출발지를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애들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FOB하고 출발항, 그 다음에 인코텀스 몇 년, 연도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딜은 이거야. Purchase Order 시 50%.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SIT로 LC 하는데 10%는 뭐 저 인디펜던트 인스펙터가 OK 사인 30를 주면 그때 10%까지 짝 해서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보내. 네. 이건 뭐예요? 아까 해킹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많아서 이거 갖다 쓰세요. 네. 제가 만든 문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메일로 변경됐다라는 계좌가 변경됐다라는 내용을 받고 수입업자가 그걸 보고서 돈을 보내면 돈을 보낸 게 아니다. 너 다시 보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쟁 없잖아요. 그럼. 그죠? 명확하잖아. 뭐 책임이 누구냐, 뭐 왔는데 뭐 지불자, 아직 우리나라 이제 판례도 없고요. 맨날 다퉈. 그런데 일방적이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판례들이 발전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해커 잡아봤자 개털이거든요. 잡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서 돈 좀 들여서 요새 시큐리티 보안 장치 좋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메일 보낼 때 메일에다가 그 코드파이 한다 그러잖아요. 키값을 주고 상대방끼리 주고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런 서비스 하세요. 카톡도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네. 비밀스러운 것들. 딴 사람이 못 보게. 워낙 해킹을 많이 하니까. 제가 해킹 들은 것만 해도 몇천억 될 거예요, 진짜. 다 합치면 여태까지. 자, 요거는 서비스, 요것만 공짜예요, 요 조항. 제가 쓴 거니까 뭐 커피라이트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관한 얘기 해볼게요. 품질. 그것도 디테일하게 정하셔야죠. 네. 하자를 얘기하면서 뭐가 acceptable 스탠다드인지를 정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를 정해요? 그럼 누가 정해요? 상대방이 하자라 그러면 하자입니까? 정하셔야 돼요. 스펙이 어떻게 되고, 뭐 스펙에서 어느 정도 5%는 뭐 봐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톨러런스 레이트라고 그러나요? 근데 외국 애들 보면은 요말 쓰면서 어떻게 써요? Merchantable Quality Fitness for the Purpose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보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대부분 그 대문자로 써요. 걔네들이 대문자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상 그렇게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기준을 정하셔야죠. 무엇이 좋은 품질인지. 여기 오셨나? 인도 그렇죠. 저번 문제 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해도 될까요? 그 사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이렇게 하셨대. 샘플을 보낸 다음에 샘플하고 똑같으면 하자가 없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샘플이 뭔지를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이 계약서에 따르면 쓰레기를 보낸 다음에 실제로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보내면 샘플하고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계약서 의외로 많아요. 기준을 알 수 없는. 인스펙션, 디펙트 누가 판단해? 누가 판단해요? 자, 누가 판단해야죠? 디펙트요? 디펙트 누가 판단해요? 보통 받은 사람이 판단. 땡. 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 보통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워. 보통이 어디 있어? 보통 없어요.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낫지만 내가 판단하라고 쓰라니까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인증기관을 써놓으면 되죠. 근데 또 이것도 그래. 내가 월급 주는 인증기관이랑 걔가 월급 주는 기관이랑 좀 이렇게 기울어져, 약간은. 뭐든지 내가 하는 게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명확하게 하자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사실 내가 쓰는 건 하자가 있어요. 분쟁이 되니까. 명확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자, 교환, 환불, 수리, 누가 결정해요? 제가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정답이 어디 있어요? 보통이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뭐라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출자면 at supplier's discretion으로 replace나 repair나 또는 refund를 한다. 그럼 내가 결정해서 싼 거 편한 거 하면 되잖아요. 네. 물론 그게 그 나라의 페어 컨트랙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써놓은 게 좋죠. 그 다음에 워런티. 그러니까 프린시플 수출자 입장이랑 딜러 수입자 입장이랑 워런티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라요. 딜러 입장에서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너 다 책임져. 캐치얼 클로즈 쓰고 싶죠. 보장은 평생 가고 싶고 인디렉트 컨시퀀셜 데미지 간접 손해 기대 이익도 다 책임지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면 쓸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요? 딜러한테 유리해요. 프린시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요것만. 외국 계약서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접적인 손해 안 되고 안 되는 거 잔뜩 써놓고 혹시라도 그 의심점이 있을까봐 다시 하는 얘기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이 물건에 해당하는 이 물건의 가격 이외에는 그 물건값 이외에는 그 이상은 절대 보상할 수 없다. 되게 많이 써요. 수출자분들 반드시 쓰세요. 그렇게. 네.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받은 돈 이상 안 줄게요. 좋아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컨디션 포 워런티 복잡하게 하는 거야. 15일 이내에 검수해서 안 주면은 그러니까 검수한 다음에 하자 보고 안 하면 하자가 없는 걸로 하겠다. 워런티도 각각 나눠서 이런 경우는 안 한다. 니네가 제대로 매뉴얼대로 안 썼을 경우 자세하게 해서 워런티를 최소화하는 게 수출자한테는 좋고 그 반대로 그걸 늘리는 것이 딜러한테는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틀려요. 근데 어떻게 샘플 계약서를 쓰냐고. 샘플 계약서를 써서 그걸 고를 정도면 변호사죠. 차라리 샘플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변호사한테 봐달라 그러세요. 듀레이션 되게 자, 다시 또 질문할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독점 계약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간은 몇 년이에요? 짧을수록 좋죠. 짧을수록 누구 입장에서? 그럼 논리를 한번 들어. 왜 짧을수록 좋아요? 혼내가지 마시고. 다시 제가 우리 위원님 질문. 저기 아까 정답을 항상 발표하시는 분한테 계약 기간은요, 독점 계약에서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물량이 확보돼 있으면 길수록 좋고요.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짧을수록 좋죠. 아니, 전 짧은 게 좋습니다. 짧은 거. 얼른. 긴 거.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정답인 거네.
그거는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요. 예. 내가 딜러인데, 오늘 사건도 전화 받은 것도 그거예요. 대부분 듀레이션을 갖다가 그전에 이건 통상 몇 년적으로 해요? 통상이란 거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딜러야. 그러면은 거기다 기 투자하고서 많이 뭐 해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20년 해갖고 이제 기반 딱 잡아갖고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나는 골프 치고 다니는데 갑자기 해지 통지가 왔네? 에이? 20년 동안 믿었고 올 때마다 술 사주고 너는 나의 브라더야 그랬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데 조항을 막 잊어봤더니 아까 말한 독소조항 중에 이런 게 있어. 양 당사자가 90일 통지를 하면 아무런 잘못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20년 전에 쓴 계약서야. 유효해요. 네. 딜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도 해야 되고 길면 길수록 좋죠. 딜러야 자기가 펄쳐서도 안 내면 되는데 계약의 연장을 쉽게 하면 좋죠. 근데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시장을 진출할 때는 얘밖에 없어. 어? 근데 내가 유명해졌어. 막 내가 유명한 뭐 스타가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사귀자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외국 서플라이어 중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한테 그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사이사이가 다 사전에 해지할 수 있는 폭탄들이에요. 언제든지 미스터 킴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새로운 더 나한테 돈을 많이 쳐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이 폭탄들이 널려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문구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이란 단어를 쓰시지 아예 말아야 돼.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셔야 돼요. 내가 수출자냐 수입자냐 내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해지가 터미네이션이에요. 종료. 이 순간에 딱 끝나는 걸 해지라 그러고, 해제는 우리나라 조금 달라서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도로 뱉어내는 거. 근데 해제의 경우는 잘 없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아까 김 변호사님이 얘기해서 이런 조항들 하나는 쓰셔야 돼. 특히 수출자,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사전 해지 조항을 자세하게 쓰는 게 좋아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해지한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덧붙일만 이따 설명하고. 요 5조, 아까 요즘 소송하고 있는 게 요 조항이에요. 잠깐만요. 아까 말한 뭐 90일 통지로 양 당사자는 아무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니까 페어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는 페어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프린시플을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딜러는 해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더 안 내면 돼요. 싫으면. 근데 여태까지 막 10년, 20년, 아까 전화 오신 분은 40년 하셨대. 오셨나요? 아까 강의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40년 하셨대. 근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해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조항이 있다는 거죠. 보통 있어요. 한 20년 전에 쓴 미국 계약서들 다 넣어놔요. 우리 그때는 아예 계약서는 안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얘기했고 다 마지막에 분쟁 해결. 너무너무 복잡한 이슈예요. 저도 솔직히 정답을 몰라요. 네. 정답을 알면 그 변호사가 이상한 거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달라요. 보통 우리가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골라야죠. 어느 법으로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무기가 무엇이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한판 붙을 것이냐. 그게 관할지, jurisdiction. 자, 그러면 어떤 jurisdiction이 유리해요? 뭐 아무나, 이런 질문 많이 해. 이거 이럴 때, 저 관할지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국제법 뭐죠?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의 힘이야. 우리 집 앞에서 싸우는 게 가장 유리해요. 내가 서초동에 살면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유리해. 그렇게 쓰면 돼, 진짜로. 국제계약서에 그렇게 쓰시면 된다니까? 서울 센트럴, 뭐죠? 코트가 영어로 다 기억도 안, 서울, 뭐, 그렇게 쓰시면 돼요. 법은 무슨 법?
한국보 널려 있잖아요. 서초동에. 요새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얼마나 싸. 세계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비용이 제일 싸요, 진짜. 오늘도 그것 싸우다 왔어, 내가. 뭘로 싸우다 왔냐면 외국 애들이 자꾸 제3국가, 뭐, 아까 말한 홍콩 뭐 이런 거 쓰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를 갖다 보여줬어. 야, 중재도 우리나라가 되게 싸. 대만 빼놓고 우리나라가 싸더라고. 법은 엄청 싸요, 우리나라. 그리고 되게 시스템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외국인이라고 막 배척하고 그러지 않아요. 많은 동양의 나라들이 그 가방 싸고 나가거든요. 소송하면 무조건 지고. 우리나라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을 좋아해. 예. 되게 공평해요, 진짜로. 좀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본도 지네 편 들거든요, 약간. 근데 우리 안 그래. 되게 공평해요. 그리고 좀 짜증나는 거지만 이렇게 물으러 가면 판사도 야 이거 미국 가서 하라 그래. 요 뭐 논제는 상관없는데 롱암 스태츄라고 있는데 미국에 보면 최대한 팔을 벌려서 나의 주리스딕션을 관할지를 넓게 하는 거야. 애지간하게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 갖고 오는 사건은 다 들어. 히어링이라는 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안 그래. 그게 힘이고 파워인데 그렇게 안 해요. 이혼한 여자인데 양육권을 안 줘. 여자는 한국 사람이고 애는 한국에 있어. 남자 미국으로 튀었대.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을 했더니 미국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현실이 그래요. 관할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관할지를 저기다 박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 판결할 땐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문구 제가 하나 읽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재 조항은 요거는 그 대한상사 중재원 조항인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어느 나라 법을 할 것인지 어느 나라 법원을 할지 정하면 되고요. 중재에서 중요한 거는 한 판에 finally settled 된다는 얘기 써야 되고요. 아비트레이션을 장소, 서울에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비트레이션 뭐에 의해서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에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거법은 한국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비트레이터는 몇 명? 한 명이 싸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 아비트레이션 프로시딩은 영어로 한다, 한국말로 한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각 중재 그 소마다 표현이 조금씩은 다른데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final이라는 단어, arbitration, 장소, 법, 몇 명, proceeding language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돼. 안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재가 비싸다고 하여튼 그건 요율표 보고 판단해 보세요. 속가에다가 그거는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중재 문제점은 아닌데 중재는요. 중재소는 NGO예요. 소버린티가 없어. 국가가 아니잖아요. 중재소에서 어워드라고 그러는데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는 해당 피고의 국가에 가서 그 해당 피고의 법원 가서 집행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면 오토매틱 인포스먼트라고 해갖고 자동 집행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 가서 집행을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번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miscellaneous 부대조항, 답조항. 제가 후배 변호사들한테 스키다시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단 한 개도. 노티스도 매우 중요해요. 노티스를 그 방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대부분 뭐 라이팅으로 하고 이메일도 라이팅에 포함됐다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사람은 직접 퍼스널 딜리버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각각 하나하나도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어요. 보통 스키다시 이 조항을 볼 적에는 제목만 봐도 시간이 없을 때 제목만 봐도 아 무슨 뜻이야 라고 알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뭐 노티스 하면 통지 방법이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세버러빌러리 딱 보면 세버가 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를 수 있음이에요. 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잘못되면 그건 잘라내고 다른 건 살리자. 굳이 번역을 하면 사과가 썩었어? 그러면 그 부분만 파내고 먹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어려워들 하시죠. 논 웨이버. 이거 수출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조항이에요. 웨이버가 봐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 봐준다예요. 안 봐준다. may still 죄송합니다. may still exercise later. 내가 지금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사할 수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核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구는 왜 쓸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발표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거래를 쭉 잘 해왔어. 예. 그리고 미니멈 독점인데 미니멈 퍼체스 오더도 잘 했어.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년 차, 2년 차에 뭐 두세 쿼터에서 미니멈 퍼체스 개런티를 안 채웠어. 상대방이요. 근데 잘하고 있지만 훨씬 더 좋은 딜러가 나타났네.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 조항이 있네요. 첫 번째 무슨 조항이 있냐면 미니멈 퍼체스 개런티를 채우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조항.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요거. 그 당시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통지하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네가 10년 전에 또는 7, 8년 전에 미니멈 퍼체스 개런티를 안 지켰으니까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 그러면 야!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야는 변호사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계약서 봐. 이렇게 돼 있잖아. 해지할 수 있지요. 빠이빠이. 네. 그리고 어떤 잘못을 묵혀놨다가도 나중에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조항이에요. 이거 아까 인타이어 그리면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전에 협상한 거, 이해한 거, 협상한 거, 계약 다 이 계약으로 대체된다. 이 계약만이 너랑 나랑 유일한 바인딩, legally binding 계약이야. 무슨 뜻이에요?核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뻥일 수 있어요. 이 계약 빼놓고는. 다시 말하면 물건 팔라고 막 프레젠테이션 다 했어. 이거 정말 끝내준다고 협상하고 카탈로그 보내고 프로포절 보냈어. 그게 다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봐야죠. 그러니까.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건 없어요. 딜러 입장에서는 인타이어 어그리먼트 조항이 없는 게 좋죠. 딜러 입장에서는 논 웨이버 조항이 없는 게 좋죠. Remedy is cumulative.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니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 청구를,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다른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 쓸 카드 많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법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레메디가 있어. 반대로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쓰죠. 요것만이 너의 레메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쫙쫙 지워버리셔야 돼요. 카운터파트 이거는 너랑 나랑 한 장씩 갖고 있고 제가 강조하는 건 요새는 굳이 와서 사인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PDF도 오리지널로 간주한다 그러면 얼굴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사인하면 되거든요. 저는 제 클라이언트의 반은 제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화나 이메일로 하고 돈 들어오고 내 자문 나가면 되니까 PDF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래서 각자 한 장 들고 있으면 되고 execution clause 이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예. 그냥 signing, execute as an agreement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당사자가 사인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이지만 이 사인하는 자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representation and warranty라는 조항에다가 사인하는 자는 회사를 대표해서 권한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representation and warranty에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 되게 중요해요. 왜? 실제적으로 마지막 파티가 사인한 날짜가 유효한데 대부분 보면 계약서 보면 이 계약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되어졌다고 블랭크를 놔둬. 근데 이 날짜하고 그 날짜하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날짜를 연동해서 예? 그 날짜가 사인한 날짜를 그 날짜로 한다라고 쓰시고 연동을 하시는 게 좋죠. 그 계약이 언제부터 유효한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받았을 적에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어보세요. 그럼 거기 이사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럼 얘가 실제적으로 사인할 자격이 있구나.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대표나 권한을 이임받은 자가 사인한 거는 무효다 뭐 그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검토한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프리런치는 없어요. 예. 컨트랙을 딱 보면요. 일단 떨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상대방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예요. 나를 어떻게 베껴먹으려고 계약서가 포맷도 괜찮고 멋있게 쓴 계약서면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돈을 팍팍 쓰고, 팍팍 안 쓰셔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계약서나 뭐 이런 말 있어요. 외국 농담에 회계사하고 변호사는 비싼 걸 쓰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정말로 생활화돼야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또는 딸이 아니고 그 일요일에도 이 몸을 바쳐서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애가 되도록.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